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경기 인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 시리즈의 사회를 맡은 소리꾼 윤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0 경기 인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 시리즈는 사단법인 아리수와 경기도의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경기도 지역 전역에서 총 9회에 걸쳐 펼쳐지는 행사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무관객 녹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리수 팀의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5년에 창립된 사단법인 아리수는 사회적 기업이자 전문예술법인으로서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과 인문학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 2020 경기 인문 콘서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안전하고 의미 있는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본 강연에 앞서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무대를 선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희 아리수가 민요 한 자락을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리수라는 팀명, 이름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아리수는요, 아리랑의 아리와 나무 숫자를 써서 아리랑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가 바로 아리랑이잖아요. 이 아리랑을 뿌리로 삼아서 이 시대의 민요를 꽃피우고자 활동하고 있는 여성 민요 그룹입니다. 저희 아리수가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오늘 강연 내용이 일제잔재 청산인 만큼 그와 관련된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의 소년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저희 아리수가 한번 음악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가을에 아주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하면서 큰 박수 소리로 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얼씨구 좋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만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제주도의 민요인 이여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제주도의 풍광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힘차게 들어가 볼게요. 얼씨구 좋다. 이어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여도 사나 연해져 연해져 어딜 가고 진도 많아 홀로 나가자 이 물에는 사고가 저 물에는 그 사고가 우리 어머 날라를 적에 어느 바다 미역국 먹어 허리대 밑에 화장하야 굴 때 점점 늘어나진다 철아쳐 찌어라 배겨라 쿵쿵 찌어라 한 모릴랑 치고 나가고 한 모릴랑 들고 나가자 철아쳐 얼씨구 이어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어도 사나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뱃노래라는 민요입니다. 이 노래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네, 좋습니다. 이 후렴이 나올 때요,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힘차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신나게 들어가 볼게요. 얼씨구 좋다. 어이야디야 어기야디야 발은 밝고 명랑한데 어이야디야 모양 생각 찰로 난다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어기야디야
흘러왔던 후렴을 저희와 함께 큰 소리로 불러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저희 목소리가 큰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큰지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어디야디야 어기야디야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어이야디야 안녕 장파 배 띄워라 어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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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어이야디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방 7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일제 식민지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주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특별히 고미숙 박사님을 모시고 인문으로 만나는 우리의 근대성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고미숙 박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및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코넬 대학교 초빙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인문의역학 연구소 감이당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열아일기 3종 세트, 달인 4종 세트, 동의보감 3종 세트, 근대성 3부작 등 아주 다양한 저서를 남기셨는데요. 또 새바시, TED, KBS 여유만만, MBC 인문특강 등 아주 재미있고 깊이 있는 강연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를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또 이런 소통의 회로가 있다는 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근대성이라는 주제인데 근대성이라고 하면 모더니티, 모더니즘, 그래서 근대, 현대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모더니즘, 모더니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게 바로 이제 딱 100년 전 1919년 이제 3.1 운동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적 주체로 이제 구성이 됐죠.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개념 안에 이렇게 이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1905년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보호 조약이 체결되고 1910년에 이제 정말 강제적인 이제 합방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치하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근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게 10년 뒤에 1919년에 이제 주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근대라는 이 세계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100년을 생각하면 이제 일제 식민지 거기서 오는 이제 민족적 컴플렉스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리는데 지금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살펴보면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져야 될 이유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이 근대라는 세계에 진입할 때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탐색이 좀 필요하다. 왜 우리는 자주적으로 능동적으로 근대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이웃나라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까지는 일본은 굉장히 이제 좀 중화 문명권에서 열등하다고 취급받았던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 근대로 들어선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굉장한 이제 컴플렉스를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선시대 공부를 하다가 이제 19세기 말로 오면 그때 이제 조선왕조가 망하면서 동시에 이제 서세 동점이 시작이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일본에 의한 이런 이제 새로운 시대 연대기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아주 단연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탐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근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몇 권의 책을 내게 된 건데요. 오늘 그 책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이제 일본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고 수탈을 당한 건데 일본이 가지고 들어온 그 시스템과 메커니즘은 서구 근대였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전 지구가 서양화되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식민지를 겪은 게 아니고 일본만 뭐 대단해서 그렇게 빨리 메이지 유신 같은 그런 이제 근대 혁명을 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전 지구가 서양 문명권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만 해도 이 중화 문명권, 동양의 문명이 서양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때는 서양에서도 늘 동양을 보면서 문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거를 아주 골몰했었어요. 그리고 실크로드나 이 항해로를 통해서 어떻게든 동양과 교역을 하려고 정말 뭐 갖은 뭐 몸부림을 다 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동양에서는 굳이 서양과 이렇게 그 교역을 하고 문명을 교류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지금은 뭐 그걸 이제 좀 쇠국이라 그렇게 해서 비판을 받지만 제가 그 시대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과 접속을 해서 뭘 별다리 도입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문명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굳이 서양에서 도입할 만한 게 없었던 거죠. 그거는 뭐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서양이 이렇게 왕성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마련이 안 됐었는데 서양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 교역해야 할 거, 또 도입해야 할 문명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동안 그 이제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제 무기들, 총과 대포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19세기 중반에 아편 전쟁을 통해서 동양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조선왕조가 이제 몰락할 즈음에 보면 무기의 차이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무슨 선택의 여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 이제 왜 그때 조선왕조가 좀 더 빨리 개방을 해서 이제 그 발전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 개혁을 했으면 식민지를 겪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당시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서양과 굳이 뭘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무기를 막 개발한다.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죠, 사실. 그런데 예, 서양은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무기, 폭력의 힘으로라도 이제 동양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런 아주 피치 못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왕조는 이제 몰락을 하고 중국 문명, 동아시아 문명권 전체가 이제 수천 년의 그런 기반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그거를 포괄적으로 서구화, 웨스터나이제이션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면 모더니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굉장히 빨리 이제 유신 그러니까 근대적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아주 일찌감치 와서 문을 두드리고 미국한테 아주 굴욕적으로 선점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19세기 중반에 이미 독일이나 이제 유럽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파견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속도 차이가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갈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일본은 빨리 서구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이제 조선에 와서 세팅하고 그 기반 위에서 식민지 수탈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는 조선 왕조는 몰락했고 다시 왕조 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서구화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받아들여서 신분제를 해체해서 국민 이런 이제 민족 이런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이제 당연하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주도하는 이제 자주권을 확보하는 거 여기에서만 이제 일본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일본하고 이렇게 이제 맞서서 어떻게 이제 항의를 하고 독립을 하고 탈식민지하고 이런 거는 저는 뭐 20세기 중반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20세기 1990년대에 오면 그거는 뭐 더 이상 우리들한테 어떤 컴플렉스를 줄 수가 없게끔 됐고 중요한 건 그러면 일본이 우리에게 세팅했던 그 근대의 내용이 뭐냐 이제 요게 또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21세기 이거는 뭐냐면 탈근대 시대거든요. 포스트 모던의 시대예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건 뭐 대책 없이 탈근대의 시대. 명실상부한 21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한테 뭐 일본 콤플렉스를 넘어선다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시대적 의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무자라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일제에 의해서 세팅된 우리의 이 삶의 방식 그리고 이 모더니즘이라는 뭐 프레임이라고 할까 베이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탈근대 포스트 모던 또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이제 천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이제 책을 로 제가 이제 그 성과물을 냈는데 계몽의 시대, 위생의 시대, 연애의 시대. 그러니까 이런 요것이 100년 전 한국인의 삶의 양식을 지배했고 이게 이제 어떤 점에선 대전제가 되고 우리의 신체를 다 그걸로 구성해서 우리는 지금 이것들을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명하다는 게 뭐냐면 의심을 전혀 안 하고 당연히 계몽의 틀, 위생의 틀, 연애라는 가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입각해서 사회, 정치, 경제 이런 또 시스템도 구축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자명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보학적으로 탐구를 해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 서 있는지 그걸 알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탈근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계몽의 시대부터 보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속도의 직선, 속도에 대한 신앙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근대 서구화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는 속도가 아니라 리듬으로 살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순환의 리듬.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직선이 돼서 그냥 선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속도는 이제 숫자, 그리고 누가 더 빠르냐, 이것만 남게 되겠죠. 이런 인식론이 딱 머리에 박혀야 우리가 기차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죠? 저기 이 갯벌을 막아서 거기에 직선적인 어떤 항해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속도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건 일본도 사실 이 지점에서 굉장히 아주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처음 낼 때, 산과 산을 뚫어버릴 때 이제 뭐 조상이 묻힌 선산 이런 거를 막 이제 다 이렇게 싹 밀어버려야 되니까 그 일본에서도 그런 이제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뭐 반란을 하고 막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었고요. 뭐 우리나라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길은 이렇게 지형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것들을 가로지르는 게 가능해진 거죠. 자,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려면 이제 자연과 인간에서 이 관계에서 인간이 절대적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이 자연을 다 지배한다는 이 설정이 가능해야 그런 문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만물의 영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 그러니까 어떤 이치라든가 자연의 섭리였는데 그거를 우린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천지의 이치. 그런데 서양의 네이처가 들어오는 순간 네이처는 공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그러면 지금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데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거는 서양식 자연관이에요. 공간관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공간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이걸 풍경이라 그러고, 풍경도 이때 탄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풍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 자연에 절대적으로 군림하게 된 이런 서양의 인식론이 들어오면서 근대화가 추진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기후 문제나 자연과의 공생, 이런 문제가 아주 절대적인 과제로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근대적인 사유의 자명성, 이게 과연 자명한 것이었나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제가 이 계몽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탐구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인간 중심주의 이후에서 이전에는 신분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집단이. 그래서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입니다. 이씨 왕조지만 사대부라는 집단, 리더 그룹이 이끌어가는 나라고, 백성들한테는 사실 그런 나라를 지킨다는 책임 같은 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노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신분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차이가 싹 사라지면서 이제 그러면 한반도에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묶을 것이냐?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묶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탄생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씨왕조가 아닌데 왕조가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들의 결합, 그게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영어로는 똑같아요. 네이션을 번역하면 민족도 되고 국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는 민족, 민족주의, 또 거기서 국민주의, 시민 뭐 이런 개념이 시대를 이끌어 왔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 민족이라는 개념을 잘 쓰지도 않고 지금 세대는 민족주의 이런 것들로 자기 삶의 뭐 소명이나 이런 거를 구성한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근대적 그 배치는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인데 그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지식은 사서삼경이 기준이에요. 사서삼경은 중화문명권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한자를 쓰는 문명권에게는 공통적인 삶의 표준입니다. 인식의 어떤 도달 지점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국적 같은 게 없죠. 그런데 20세기 이후에는 이제 민족주의가 기준이 되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거, 학교에서 배우는 것 안에 민족주의가 딱 깔려버려요. 그러면 지식이 다 재구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글을 고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일본은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느라고 막 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 이전에는 전혀 상정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지식의 배치가 새로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서양식으로 들어와서 분과학이 나누어집니다. 뭐 문과, 이과, 지금 뭐 공과, 의과 이런 게 쫙 나눠지는 거죠. 이거는 다 서양식 분류법이고, 동양에서는 지식을 이런 식으로 분류 안 하고 어떤 공부든 통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은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윤리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다는 건 인격적인 완성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군자라고 하고, 군자가 되지 못한 그냥 지식만 아는 사람은 소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분류법이 대학을 딱 점유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민족 국민이라는 이 틀을 빼고 나면 이 지식은 그냥 정보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그런 게 아주 역력해져서 대학에서 배우는 건 전혀 인생이나 이 세계관과 연결되지 않는 정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면 이 정보와 삶을 통합하는 이치가 없어요. 한마디로 윤리 설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인격이 완성이 된다든가 내가 공감력이 커진다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도달한 근대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게 쭉 오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영화를 가지고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요거는 뭐 이제 책이나 이 영화를 참조해서 보시면 우리나라 근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그 서편제라는 영화가 이제 국민 영화로 처음 이제 등극을 해서 뭐 대통령서부터 뭐 거의 전 국민이 봤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서편제의 주제가 한이거든요. 근데 이 한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면 이건 전적으로 오류예요. 왜냐, 우리 민족은 한스럽게 산 적이 없어요. 한국인처럼 낙관적이고 다이나믹한 민족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뭐 너무나 잘할 수 있죠. 세상에 축구를 저렇게 잘하고 그다음에 케이팝으로 저렇게 노래하고 춤을 잘 추는데 어떻게 한이 있습니까? 이거는 일제 때 전적으로 일본 지식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내면화해서, 그러니까 일본하고 일본 컴플렉스를 벗어나고 일제의 잔재를 벗어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내면에 의식화된 것들은 전혀 이거는 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입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야. 그리고 예술은 한을 표현해야 돼.
하는 건 전적으로 그야말로 식민지 잔재다 이런 거를 밝힌 이제 글을 또 이제 여기에 첨가를 했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위생의 시대인데, 위생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너무너무 지금 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이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제 들어온 게 위생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위생을 담당한 건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막 직업 여성들의 성병을 검사하고 뭐 이런 일이 그 신문에 그냥 아주 수시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그때는 변소라고 했던 이 화장실 개량을 총력으로 동원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개량하지 않은 사람들을 막 잡아가거나 하여튼 위생을 세팅하는 일이 일본의 공권력의 아주 주력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건 일본이 뭐 고유하게 갖고 있는 어떤 문화가 아니라 서구에 의해서 도입된 걸 그대로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콜레라가 서울에 창궐을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때도 콜레라 백신이 안 나왔더라고요. 20세기 초까지도. 그래서 이제 환자가 생기면 다 잡아가서 어디에 가두는데, 그걸 또 이제 격렬히 이제 거부하는 그런 사건이 아주 빈발합니다. 왜냐하면 잡아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격리하고 치유하는 건 뭐 이건 놀라운 뭐 전 세계가 탐복할 만큼의 지금 이 방역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너무 처참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 가도 죽을 건데 가족이 돌보다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그냥 다 감당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위생을 이렇게 설정해서 국가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에는 병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론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병리학이 아니고 동양의 음양오행적 이제 그 인체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많이 창궐해도 병리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병리학은 이제 서양에서 세균이 발견되면서 이 세균에 대한 뭐라고 하죠? 이 세균을 박멸하는 항생제. 그러니까 이런 백신들이 발견이 되는 요 과정하고 요 과정에서 서양의 의학이 딱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그게 이제 위생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리학적인 이제 태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세균과 나, 질병과 내가 딱 분리가 돼 있어요. 완전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드는 건 세균이라는 적들의 침입.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거하는가. 요런 식으로 의학이 설정이 돼서 전쟁 모델을 그대로 이제 따른다고 많이 합니다. 언어도 대부분 우리가 전쟁 언어를 써요. 뭐 항암 세포라든지 뭐 세균을 박멸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표현이 그게 이제 서양 의학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런데 이거는 전염병이나 이제 전쟁을 해서 부상을 입는 외상에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의 치료법이. 그래서 이제 수술해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약을 투여해서 이제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병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일상의 병, 만성질환이 너무 많은데 만성질환은 이렇게 이분법으로 접근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뭐 깊은 병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병은 이분법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리학적 태제가 이미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되면 벌써 많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데 암은 세균이 아니고 세포의 분열이에요. 세포는 내 몸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치명적인 그 어떤 질환을 만드는데 이거를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암을 도려내고 나면 전이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세포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고 또 20세기 중반부터 너무 많은 우울증과 정신적 질환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식의 병리학적 태제 이런 것이 식민지 초기에 사람들을 통제하고 길들이기에는 너무 이제 좋았죠. 일본 그 경찰 입장에서는 전염병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막 그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찰 권력을 마구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저 병리학을 식민 통치에 엄청나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틀이 이제 그것만으로 사람의 삶을 다 해결하기에는 너무 이제 큰 난제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반부터는 정신분석학이라든가 뭐 아주 다양한 방식의 대체의학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앓고 있는데 이 코로나도 사실 사스나 메르스가 이제 올 때부터 뭔가 이제 예고편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준비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일본에게 이제 식민지를 당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왜 지금은 그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있냐고. 그게 그렇게 쉽게 그 조건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방하고 막 이렇게 하기가 그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대세라는 게 있고 대세의 흐름이 시작이 되면 그거는 그 순간에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겪으면서 힘을 키워서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방식인 거고, 사스나 메르스가 왔을 때 이미 박쥐라든가 이런 야생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들은 100년 전에 그 콜레라나 천연두를 일으키던 그런 세균들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를 전혀 예방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겪고 나면 전 인류가 이제 뭔가 힘을 합쳐서 이제 다음에 올 팬데믹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그 공생을 모색할 거, 공생법을 이제 이렇게 타개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20세기의 그 병리학이 위생이라고 하는 그런 베이스, 이 어떤 근대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몸을 서양인에게 맞춘 것뿐이 아니라 가옥 구조를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일상의 매너, 그러니까 뭐 손을 씻는다. 그리고 뭐 아무데서나 용변을 보지 않는다. 그 예전에는 농경제 때는 서울에서도 길 가다가 아이가 이제 뭐 저기 오줌 마렵다 그러면 그냥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그 오줌을 누게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침을 뱉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매너들까지 그런 것들을 다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위생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철저히 서양에서 들어온 메커니즘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는 우리가 전염병을 타개하기도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는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딱 제거해서 박멸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생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공생을 모색한다는 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인간과 자연의 우열 관계를 벗어나고 이분법을 타파하는 거예요. 이분법을 벗어나서 생명 차원에서 뭔가 바이러스, 뭔가 미생물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막 할 때 괴물이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대유행을 해서 그때 이제 이 영화를 보니까 정말 그 위생 권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때 이제 등장한 괴물, 그거는 이제 정말 그 독극물을 한강에 풀어서 그 독극물을 먹고 자라는 그런 괴 생물체가 생겨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너무 리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위생 권력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이 연예인 시대가 우리의 삶의 어떤 아주 깊은 내면 자의식을 만드는 데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뀌었다, 문명 구조가 바뀌었다, 그러면 성에 대한 인식과 배치가 바뀌는 게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지? 여성도 국민이 됐어요. 당연히 신분이 없으니까. 이 남성 성차별 이런 거를 내세우면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여성을 잘 봐주고 뭐 여성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뭐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 시스템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 다 수반되는 건 동시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당연히 해방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남성 여성이 동등하다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결혼을 언제 하며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연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본이 와서 통치만 하고 우리는 원래대로 살면서 조금 물질적 개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식의 집안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제에 맞섰던 우리나라 계몽주의자들이 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조혼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15, 16살에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너무 야만적이다, 이런 거를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 시스템, 이 사이클에 들어가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국민으로 역할을 해야만 일제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으니까 계몽주의자들한테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연령이 바뀝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벌써 20살 이상, 그때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고 이제 그 해방 이후에는 이제 20서너 살이 됐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26, 27살이 됐다가 지금은 30대 중반이 돼도 결혼 적령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고도화되는 것은 뭐가 높아지냐면 교육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는 전문학교가 기준이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대학교, 지금은 대학원 이후에 취업, 이렇게 되니까 이 결혼 적령기는 점점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질적 문명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건 우리나라가 전 지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유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사실 가난한 나라에 가면 엄청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많은 출산율을 가진 건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전 세계의 물질 문명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그 후손들이 많이 향유하게 되겠죠. 부자 나라일수록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가 평등한데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하지?
예전에는 부모나 중매쟁이가 결합을 시켜줬잖아요.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중매쟁이를 가운데 넣어야지 성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평등하니까 부모가 터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유연애를 해. 여기서 연애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연애 개념이 없어요. 연애라는 말 자체도 없습니다. 네. 연애 감정은 이 양반 자제가 뭐 기생들이나 기생첩하고 하는 뭐 그런 감정 정도일까? 결혼은 그런 은밀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큰 일이죠.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고 아이를 낳아서 후손을 잇고 하는 이런 일이니까.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제 처음으로 청춘 남녀가 마음이 끌리면 서로 막 이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동의가 되면 결혼을 한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애가 들어왔는데 연애는 일본식 한자 표현이고 그러면 일본은 이 언어를 어떻게 만들었냐? 러브를 번역한 거예요. 러브를 번역하면 연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애 시대가 열리는데 아주 이제 재밌는 게 1919년 3월 1일에 이제 3.1운동이 아주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그때 그 청년 세대들이 뭐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항의를 외치면서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전국적인 봉기였으니까. 그야말로 근대적 민족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뭐 힘이 밀리니까 그 성공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형세를 바꿀 수는 있죠.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전국적인 거사를 하면 그래서 이제 청년 뭐 대학생 뭐 이런 뭐 고등학생들 그때는 이제 나이가 훨씬 어리니까 고등학생들이 더 주력이었겠네요.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도 계속 이렇게 무단 통치해서는 조선인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해서 무슨 이제 언론, 신문, 잡지 뭐 이런 이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1운동은 실패했지만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상에 세워지고 중국 쪽으로 가서 이제 그런 힘을 기르겠다 이런 집단과 국내에 있는 지식인들 또는 국내에 있는 이제 시민 국민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일제 통치를 당하겠구나. 전 세계 대세가 바뀌어야만 이거는 우리가 해방이 되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기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이제 그러니까 청년들이 엄청난 에너지로 항의를 위해서 막 외치다가 감옥에 가서 나올 때 에로스가 그냥 흘러넘쳐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그 항일과 정념의 파토스가 흘러넘친 시기였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청년들은 어느 시대나 그 기성세대를 전복하고자 하는 그런 혁명의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에로스로 뿜어내는 이런 정념 이 두 가지를 사실 그걸로 막 그 청춘을 막 발산하는 게 어느 시대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향했던 그 정념이 이 연애의 파토스로 바뀌어가지고 그 시절에 뭐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연애와 관련한 담론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주로 그때도 기생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약간 연예인 막 모든 청춘 남성들의 그 뭐라고 할까 로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랑을 해서 집안에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동반 자살하고 하는 막 그러면 또 센세이션이 막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뭐 거기에 대한 막 시와 뭐 소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사랑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막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연애가 삶의 아주 지고한 가치가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9년을 연애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연구자들. 그러니까 아주 너무 이제 뭐 아주 굉장히 흥미롭죠.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났던 시대가 연애의 시대라니. 예,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일본하고 이렇게 통치당하고 수탈당해서 맨날 싸우고 이렇게만 했을 것 같은데 그 싸움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었던 거고 그 안에서도 정말 근대화 되어가는 정말 다양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연애라는 게 설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현대인들의 삶의 기준은 학교를 잘 가서 좋은 학교를 가야죠. 그러면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면 사무직 직원이 되는 거였어요. 이 007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것은 이 근대인으로서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육체 노동. 그래서 사무직, 그리고 양복을 입고 다녀야 되고 넥타이를 매고. 그 다음에는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하는 겁니다. 정말 항상 그리고 이거를 보증을 어디서 받냐면 교회 가서 받아요. 그 교회가 또 이제 우리나라 근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교육이나 뭐 의료 이런 게 다 이제 문명의 메신저 역할을 100년 전에 이제 교회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연애 과정이 너무나 이제 정교해지고 막 거룩해지고 신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받은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사냐? 그러면 이제 언덕 위의 하얀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뭐가 됐습니까? 아파트가 된 거죠. 아파트 30평 이상. 그전에는 아파트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집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 딸을 한 명씩 정도 낳고 그 아이들도 역시 아주 우수한 인재여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정말 외모도 말끔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스위트홈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사무직을 하고 엄마는 집에서 하우스키퍼로 사는데 그 요리를 할 때 꼭 양식을 요리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너무 지금 보면 참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그게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무슨 돈가스 카레라이스 이런 걸 해야 되고 그 여성은 꼭 에이프론을 두르고 그러고서 이제 남편을 기다리고 아이들을 또 잘 키우는데 아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부릴 때 뭘 하냐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쳐야 돼요. 이게 스위트홈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일부 일처제. 요거죠. 이전에는 일부 일처인 적이 없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전 세계 문명이 일부 일처는 자본주의 와서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가장 행복한 거야. 이렇게 설정이 된 게 바로 요 3.1운동 직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역사의 굴곡을 많이 겪어서 뭐 애국이냐 연애냐 혁명이냐 사랑이냐 뭐 이런 이제 갈림길 막 이런 것을 이제 청년들이 많이 외쳤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는 또 뭐 세상이 이제 뭐 정말 난세일 때는 나가서 막 그 나라와 뭐 애국과 혁명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삶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을 해서 스위트홈을 구성해서 핵가족으로 살아간다. 요것이 딱 두 개가 아주 큰 어떤 양 날개가 된 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결혼 정년기는 계속 늦어졌고, 그러니까 연애는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애국이나 혁명은 점점 옅어져서 20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그게 청년들의 미션이 아니게 됐어요. 통일을 위해서 지금 뭐 잠 못 이루는 청년은 없어요. 오로지 그럼 남은 건 뭐냐? 연애, 스위트홈, 핵가족이 남은 거예요. 네. 그게 저는 지금 이제 21세기의 이 밀레니얼 세대가 품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과연 이런 것이 진짜 인간을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가치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순간 우리는 연애가 독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도 많은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연애를 하는 순간 네트워크가 다 끊기고, 그 다음에 핵가족 안에 올인하는 순간 마을이라든가 다른 공동체는 그냥 다 단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더더욱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이제 코로나 때 가족들이 그 아파트 안에서 같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됐는데, 그게 저는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가족을 배경으로 이렇게 평생을 사는 것이 정말로 이게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게 가족에게도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세상과 넓은 세상과 연결이 돼야만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바깥하고 딱 단절된 핵가족 안에 있을 땐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부담과 상처가 된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적 탐구를 할 때 이 핵가족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걸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사실 지금 핵가족도 이제 깨졌죠.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핵가족이 스위트홈을 이루는 이런 걸로는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의 네트워크, 새로운 패밀리, 새로운 관계망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혈통이라든가 연애라는 감정 이런 거에만 의존해서 이루던 근대적 방식을 벗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 탈근대적인 새로운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너무 거칠게 지금 막 하느라고 참 횡설수설을 했는데, 어쨌든 이 100년 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 그것은 바로 그 속도를 통한 속도의 경이로움에 의해서 인간이 자연위에 군림하고, 병리학을 통해 이분법적인 대치, 적대감으로 우리가 질병이나 외부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연애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게 되는 이런 지금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이런 것들이 100년 전 일본에 의해 이식된 서구 근대화의 인식론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계보학적으로 잘 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좀 모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네. 좋은 강연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역사에서 박지원 그리고 정약용의 북학과 그리고 실학이 나오면서 근대성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서구 열강의 침탈에 묻혀 우리의 고유 근대성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요. 이처럼 일제에 의해 가려졌거나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고유의 근대성 중에서 박사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18세기가 가장 돋보이죠. 예. 그 우리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세 동점에 의해서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됐는데 그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9세기는 좀 공백기고 그래서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18세기는 그 동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문명권에 견주어 봐도 정말 굉장히 뛰어난 문화를 창출했어요. 그게 이제 연암 박지원이나 이제 다산 정약용 같은 정말 뭐 한자 문명권을 벗어나도 그런 식의 이제 지성이나 문장가는 뭐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1800년 그러니까 딱 19세기 될 때 이제 정조 대왕이 갑자기 이제 죽으면서 이제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를 가고 이제 연암 박지원도 그때는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19세기는 이제 그게 참 그 명맥이 잘 이어지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 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강연 내용을 듣다 보니 일제 청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법인 아리수와 경기도의 협력으로 진행하는 2020 경기 입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 시리즈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쌓여서 우리 사회가 더 힘있고 밝아지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안타깝게도 오늘의 프로그램을 이제 끝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반갑게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